호남이 진심으로 바라는 개혁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제가 나름대로 실천해왔고 저를 기대해 하셔도 좋겠다는 우리 두 사람은 성공하는 차기 정부를 세워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고 그런 책임을 이행하는 데 협력을 해갈 것이다. 새로운 개혁의 길을, 또 남북 평화의 길을 열어낸 그 위대한 역정을 존경하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김대중, 청년 김대중이 꿈꾸었던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 동서화합과 국민 통합의 꿈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 꾸게 됩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 사이에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막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이른바 보훈 인사, 공방도 뜨거운데요.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노동의 경희대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으면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다. 여전히 이 공식은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도 호남에 우리 권리당원이 30% 정도가 이때 또 계시고요. 예. 그럼 호남에서 부는 바람이 또 전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이제 1.2%의 지지율이었지만 이제 호남에서의 승리로 전국적인 좀 인지도가 생기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굉장히 좀 많이 호남에 좀 많이 마음을 기울이셨는데 아마 두 후보 모두가 약간 주말에 좀 자주 또 호남을 방문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호남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돌아가신 지가 벌써 12년이나 됐군요. 그래서 예. 우리 당의 경선 관련해서 좀 예. 과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저희가 3차에 나눠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제 9월 4일에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11지역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2차 결과가 이제 호남 지역을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아마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수도권에서의 민심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두 분 다 사실 이제 예비 경선 과정에서 좀 네거티브가 조금 치열했어요. 근데 네거티브를 하면 할수록 어떤 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다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거티브보다는 어떤 지역 민심, 정책 이런 걸로 경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는 수요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신 지 벌써 12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 모두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를 했어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왜곡하지 않는 진실된 기자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삼남인 지금 현역 의원이죠.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출당 조치를 당해서 무소속 의원인데 김홍걸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또 하이도 직접 같이 방문을 해서 이재명 지사 좀 지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호남이 워낙에 민주당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구애를 해야 되겠죠. 게다가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발점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호남 비하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안동 가서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호남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홍걸 의원이 자체가 지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표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그거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은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호남 지지율이 예전보단 떨어진 거는 맞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물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호남을 좀 대표하거나 호남을 상징하거나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인물과 세력이 본인한테
붙어준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캠프 측에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앞서서도 뭐 이전 의원께서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최근 두 후보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 이 지사가 다소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 기간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지지율을 자유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당과 호남의 관계는 뭐 불가분의 관계죠. 맞습니다. 네, 불가분의 관계인데 중요한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과 호남 여론 지지율은 이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조자로서 선거하려면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야 그걸 기반으로 전국적인 기반으로 맞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호남의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어떤 특별한 변수 뭐 하나 더 해드리겠다, 뭘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야 네. 호남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렇네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변수란다면 네. 호남인들에게 호남 주민들에게 이 전국적인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납득시켜야만 호남의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하면서 여야 일제히 보훈 인사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평화관광이 키입니다. 평화관광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맛집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특성이 있는 데든 사람들이 갑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서 쓰는 글로나 이런 거는 찾아본 데 신뢰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치 관련되는 일로 돈벌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도 하지 않을 거고요. 예. 어떤 공직에도 있잖아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은 참 오래됐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음식과 관련되는 일로 밥벌이를 하는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 정치하지 않겠다 2018년도 얘기입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에 이 지사 형수 관련 욕설 논란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흠집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올해 이 경기관광공사 지원 자격이 2018년도에 비해서 대폭 좀 완화됐다. 그 배경이 또 혹시 황교익 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옹호해서 그 경기관광공사에 내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마도 이재명 지사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임명을 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의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 조건에서는 그 기존에는 도 산하의 공공기관은 과거에 공무원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경력자들이 많이 가게 되어서 박사나 교수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8년 8월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채용 자격을 완화하면서 능력 위주의 열린 채용 시스템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자격 조건 이외에도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보면 8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4명이 면접을 봐서 이제 3명이 선택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뭐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안에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숙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볼 것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걸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또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는데 아마도 그 경기도 내에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경기도도 일단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하기 위해서 채용 자격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지 경기관광공사 신임 사장 채용을 위해서 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해명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는 해명은 됐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받듯이 왜 하필 황교익 씨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원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이재명 그 지사가 형수한테 했다는 그 욕설, 예. 그거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 근데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발언을 보면은 들어보면은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그거를 옹호했다는 사람이 하필 이 시점에서 경기도의 그 중요한 자리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저건 좀 구차한 변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명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예정대로 30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에서만 모두 주게 되고 경기도 예산이 한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이제 필요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하고 또 이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장 한 7분 정도가 뭐 반대를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지사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혹시지만 역풍불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거는 이제 황교익 씨 본인과 이재명 후보 본인 두 사람 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그 녹취에서 봤지만 그 황교익 씨가 본인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2018년도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임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응모한 거잖아요. 응모했다는 건 본인이 공직을 맡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전문성 글쎄 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볼거리, 먹거리, 뭐 잠자리가 다 중요하니까. 뭐 근데 이걸 옹호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나 이거 여러 가지 면에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황교익 씨와 이재명 지사는 대학 동문이고요. 또 좀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지사의 그 형수 욕설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 지사의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이 꼭 그것에 뭐 보온 인사다라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계속 황교익 씨 관련해서 그 형수 욕설 논란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 다 좀 정무적 판단을 다시 하시라 이런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앙대학교죠. 중앙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황교익 씨가 신방과를 나왔고 이재명 지사가 법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문제 삼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 여전히 뜨거운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매표 정치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지사도 반격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타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형평성이 손상됐다 하는 점은 또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여야는 물론 그 당정청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뒤집겠다는 건데 이쯤 되면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매표행위 얘기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0% 지급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자신만 돋보이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론 100%로 이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에서는 100% 지급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의 그 기준이 그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어서 굉장히 뭐 월 80만 원 받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연봉 뭐 1억, 2억을 받는 분이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어서 또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 찬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다른 후보님들 이제 현직 의원이시기도 한데 좀 의원 찬스로라도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책들을 실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측은요.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의 꽉 막힌 논리와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주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만들면 좋지만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또 받아오려는 노력,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 안팎에서 비판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본인이 끝까지 돌파하면서 뭔가를 돌파한다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발언에서 나온 거는 오히려 본인이 유연성이 없이 꽉 막힌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이제 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정확한 사과 표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총장님, 이불 좀 그만 봐주세요. 주말 사이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녹취록이라 불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문서 제목을 보면은요. 14시 47분 약 2분간이라는 상세한 설명도 달려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 측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또 유출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먼저 정치인들 주로 이 자동 녹취록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이 녹취해서 그거를 어디다 이렇게 유출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녹취록인 듯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녹취록, 그러니까 자동 녹취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받아서 그 이준석 대표 주위에 있는 그 측근이 그거를 이제 받아 적었다. 그래서 그걸 녹취록을 만들었다. 그것이 잘못돼서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 측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빨리 이것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녹취록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만약입니다. 녹취록이 사실로 판정이 난다면은 거짓말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면은 정치인에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사실 거짓말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저도 진실을 모르겠어요. 지금 녹취록이 있다,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녹취록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유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유출이 되었다면 그것이 또 문서화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출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렵게 구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쓱 건네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휴대폰을 해킹했다면 그건 상대방의 과실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측에서 뭐 본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다면 굉장히 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정치하는 분들이 저는 녹취를 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뭐 자동 녹음 기능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걸 뭐 공개하거나 뭐 타인에게 제공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뭐 억울한 점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대표로서 지금 후보 간에 저는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 소통했던 그 짧은 시간을 또 녹취를 했다면 이것은 저는 후보자와 당대표 간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화를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좀 떳떳하게 앞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간에 이렇게 보였던 갈등이 완전히 이번에 폭발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두 사람 사이에 기본적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통화를 녹음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걸 사용하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그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 계속 정부 여당 비판보다는 윤석열 총장 비판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불신이 쌓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어떤 단적인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본질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있던 경선 과정,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내년 대선을 치르는 그런 과정에서 당대표는 감독과 연출자 아니겠습니까? 연출자가 자꾸 감독이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이 주연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평가받는 것은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의 그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본인이 자꾸 카메라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당 특히 이준석 대표는 지금부터는 공정한 경선 관리에 집중하겠다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도 얘기했죠. 말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안 하고 하루에 두세 번씩 방송에 출연하고 계속해서 SNS를 올리고 이러면 당대표 역할은 언제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평론가가 더 이상 아니니까 당대표 역할에 집중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쪽에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노동일 교수님 말씀을 꼭 좀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지난 금요일입니다.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에 한 4명 정도 되는 의원 가운데 재선 의원이 20명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16명이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했어요. 이건 역시 진짜 충정 어린 쓴소리겠지만 이건 역시 바라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참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들 다 저희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신지호 지금 정무실장이시죠. 그 탄핵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측도 그렇고 아까 이제 좀 발언을 자제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엔 동의를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디테일을 빼놓고는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당대표하고 제1 유력한 후보가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기가 굉장히 민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지금 16명의 그 성명서도 물론 이분들이 약간 친윤계라는 지금 그 발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충정 어린 그런 내용이 담겨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녹취록 논란뿐만 아니라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대로 토론회 대신에 전경 발표회를 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좀 외롭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적인 그 선거의 절차에 따라서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초기에는 조금 잠잠했지만 이제는 좀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이준석 대표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선관위를 빨리 이제 띄워서 선관위에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본인이 뭐 어떤 뭐 토론이라든지 그런 뭐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뭐 공직자 자격 시험이라든지 뭐 토론 배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받아들여진 것이고 사실은 당원들도 암묵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선거라는 게 거의 뭐 전쟁 같거든요. 정말 전 당이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집안 싸움,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중도층 분들도 계속 좀 외면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뭐 관심은 이준석 대표에게 관심은 많이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결과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키고 사실을 당선시키는 것이 본인의 어떤 성적표가 될 텐데 그 성적표를 조금 의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선준비위원장은 부산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의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 뒤에 최종안을 경준위에 넘겨주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방송 전에 제가 노동일 교수님한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더니 이준석 대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에 조금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말씀하셨죠 저한테? 방송 전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렇게 하시면 별거 아니고요. 저는 뭐 어느 쪽 이준석 대표든 뭐 윤석열 전 총장이든 예비 후보든 뭐 어떤 사람들도 뭐 어떤 그 특별히 뭐 편애하거나 어느 쪽을 일부러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든 무슨 뭐 정견 발표를 하든 그걸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수차례 얘기했죠. 경선 버스는 8월 말 출발합니다. 8월 말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경선 일정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지금. 후보 등록도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죠. 공식 경선 일정이 시작이 안 됐는데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왜 저 토론회를 하겠다. 그것도 무슨 뭐 또 양보해서 정견 발표를 하겠다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경선 버스가 8월 말 출발한다고 하는데 45인승 대형 버스가 출발하는지 25인승 중형 버스가 출발하는지 그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마 경선준비위원회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좀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원 당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빨리 발족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 예비 경선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 선언한 사람들 빨리 예비후보 등록하세요. 라고 하고 공식적 경선 일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예비후보 나선 분들도 선언만 했지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거든요. 예비후보 등록은 선관위에도 해야 되고 당에도 해야 됩니다.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에 나 참석하겠다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무슨 성격의 토론을 한다는 것인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빨리 당원 당규에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공식적인 어떤 예비 경선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예비 후보 어떤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단 뭐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준이 안으로는 2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경선준비위원회가 일을 담당을 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들께서 좀 대범하고 당당하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최고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중진 의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의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님이 선관위원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 서병수 위원장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당내에서 서 위원장의 성광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자격은 있다고 봐요. 정치에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부산시장도 맞습니다. 이제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잘하실 능력은 충분히 자신 있으신 분이다. 다만 이번에 경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서 의원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 특히 이런 반발이 후보들 측에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청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말들이 나왔길래 그러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민족 정통성의 궤도를 이탈해온 대한민국은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이제 제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김원웅 광복회장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면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 등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식을 자기 정치의 장으로 오염시켰다 이러면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자, 노동일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작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광복절 기념사에서 결국 국가와 민족을 갈라놓는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생각의 근저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민족 정통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북한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팩트에 틀렸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중에 이승만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주로 미국에서 하지 않나요?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입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겠죠. 북한의 주장대로. 그리고 이시영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부통령이. 저는 얼마 전에 오당 이회영 그 선생 뭐 기념사하고 했죠.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이시영 씨입니다. 이초 부통령. 철기 이범석 장군이 국무총리였습니다. 이분도 유명한 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독립운동, 독립투쟁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각에 중추를 이뤘는데 어떻게 친일 정권이라고 얘기합니까? 일부 뭐 실무자들이 뭐 과거 일제시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자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있으니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정권들이 무슨 뭐 친일 정권, 반민족 정권이었다. 공화당, 민정당, 한나라당. 김원웅 회장이 몸담았던 당들입니다. 처음 취직했던 데가 공화당 아닌가요? 민정당이었고. 공채 출신이고요. 공채로 공화당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정당에서 출마했고 한나라당에 출마했고. 그 당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본인이 몸담았던 그러면 본인이 몸담았던 그런 정당들은 뭡니까? 본인의 전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더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말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요. 김 회장의 논리대로라면은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 민정당 고루 거친 친일파 중에 아주 심한 친일파가 지금 광복회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직격을 했거든요. 이 비판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전력에 대해서 물론 뭐 그때 세명 한 번 했죠. 생계형이었다고. 일제시대를 살아왔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생계형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것을 지금 와서 수십 년 후에 이 지금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다 친일파라고 매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독립된 지 광복된 지 80년 가까이 되는 세월에서 지금 또 다시 친일파 하면서 굳이 친일파 청산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미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 미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근데 민주공화당 당료로 이제 공채 7기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가 1971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1년도에는 우리 사회가 격변을 하면서 일자리가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위해서 공화당의 당료로 들어갔다. 그거는 쉽게 납득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김 회장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친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회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안익태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 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화폐 속에 독립운동가가 없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 저는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친일파가 좀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다. 친일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잘 없고 우리가 친일 인명 사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이렇게 공론화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요. 그 경기도 전직 경기도지사들 특히 1, 2, 6, 10대 경기도지사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됐다는 내용을 이제 페이스북에 작성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경기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런 논란을 좀 잠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독일에 최근에 그 소녀상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독일에게 우리 일본에게도 이제 독일이 그 과거에 그 전범 기록했던 것들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더니 독일은 좋다. 얼마든지 해라. 우리는 그 기억을 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기념식이 있었는데 김원웅 회자 축사는요. 지난주 금요일 13일입니다.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전 녹화로 돼 있었는데 이 내용을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직접 봤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청와대 뭐 일정 부분 묵인하에 이런 얘기 다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전 녹화라는 뜻은 일단 그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 더 큰 문제이고요.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전 녹화면은 이거를 충분히 그 현장에서라도 수정을 요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양 당이 어떤 당이 이게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에 올라가는 순간에는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 모습 속에서 대통령 청와대가 만약 저런 발언을 함에도 있어서 그냥 방치했다.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받아들였다는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과연 국민의 대통령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내년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더더욱이 내년 대선 이후에 그러면 또 다른 갈라치기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 정은혜 두 분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